어느 때보다 길고 뜨거웠던 2024년 대한민국의 여름. 9월 상순 기준 85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가을엔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11월로는 101년 만에 가장 많은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딴 기상이변에 계절의 시계를 좀처럼 가늠하기 힘든 시대. 누군가에겐 예년보다 따뜻할지 모를 겨울이. 걱정이에요. 바다가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소라를 하나 잡아도 속이 비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겐 경고등이 켜진 매서운 추위가 두렵습니다. 최대한의 한파가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고. 이상 기후가 몰고 온 달라진 겨울에 더 힘겨워하는 사람들. 짙게 드리워진 기후 불평등의 그림자를 걷어낼 해법은 없는 걸까?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특히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국가 간 격차 외에 국가 내 기후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한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1인당 기후 재난 피해액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폭염, 폭우, 또 혹한 같은 기상이변이 자연의 삶의 터전인 분들에게 더 피해가 큰 것 같아요. 네,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이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며칠 앞두고 제작진이 찾은 제주도의 한 바닷가.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온 파도가 하얀 거품과 함께 부서집니다. 중국 상하이 인근까지 북상한 태풍 콩레이 때문에 한층 거칠어진 물살. 혹시나는 마음에 잠수복을 차려입었지만 역시나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지금 파도가 너무 셀 것 같아요. 지금 날이 나빠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년보다 1, 2도나 높았던 북서태평양 수온은 이례적으로 제주도를 11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게 했습니다. 물질만 30년 했다는 해녀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10월달 태풍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추석 전에는 태풍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추석 이후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건 처음이에요. 따뜻해진 바닷물은 제주 바다의 생태계 또한 흔들고 있습니다. 해수 속 탄산 칼슘, 즉 석회가 해안가 안반을 뒤덮는 갯녹음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라나 전복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 유용 폐류에 해당하는 전복, 오분자기, 그리고 소라 이러한 폐류들 또한 급감하면서 어촌계 소득원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태 등 다른 해조류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감태가 그냥 쫙 깔려가지고 밑에 바닥은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뭐 감태가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7, 80kg씩 했는데 지금은 뭐 30kg, 많이 해야 50kg. 제일 많이 할 때 40kg 했어요. 바닷물 온도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건 해녀뿐만은 아닙니다. 이른 새벽, 경매가 한창인 제주의 한 수산물 공판장. 치열한 삶의 현장엔 언젠가부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맘때 많게는 하루 2,000상자씩 팔았던 갈치는 지금은 500상자를 채우기도 버겁고 참조기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참조기도 수년간 이제 없어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어민들이 되게 어려워했었고 지금 체납기, 특히 체납기, 갈치 체납기 하시는 분들이 갈치 어획량이 너무 없어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바뀌면서 덩달아 급감한 인기 어종의 어획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살아갈 수 있을지. 기후 변화가 몰고 온 충격파에 어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어국값이요, 사는데 월급이요, 못 주면 배들이 허다해요.
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제주도 인근 바닷물의 온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제주 인근 바다 연평균 수온은 19.89도로 10년 전보다 0.71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아닌 두 달마다 조사한 수치를 모두 나열하면 매년 0.17도씩 올라 10년 동안 1.7도 높아진 경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 인근 바다에서는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어종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어는 보거보다 강한 맹독을 가진 파란 고리 문어인데요. 전에 보이지 않던 아열대 어종이 나타나면서 제주 바다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비단 어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농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의 향기를 머금고 시원하게 펼쳐진 제주도의 한 마늘밭. 30년 넘게 이곳에서 마늘을 재배한 백춘도 씨에게 올해 가을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11월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9월 파종 이후 한창 뿌리 내리고 있던 마늘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랴부랴 농약을 뿌리고 수습에 나섰지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비가 오고 나면 이 뿌리가 약해지고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준 겁니다. 내년 5월 수확 때 제값받고 팔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쪽이 잘 나뉜 상품성 좋은 마늘을 생산하려면 겨울 온도가 낮아야 하는데 최근 동절기 날씨가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막바지 추위가 이어져야 했을 지난 2월 이 지역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사이 상당수 마늘은 땅속에서 썩어버렸습니다. 결국 1년 전 19,000kg에 달했던 수확량이 올해는 12,000kg으로 줄었고 품질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2월 달에 비도 많고 추워야 되는데 더워버리니까 이게 결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무게도 안 나갈 뿐더러 상품성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실종된 겨울에 마음 졸이는 건 감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가 대표적 감귤 산지로서 제주의 경쟁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다에 이어 육지에서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기후 위기의 이중 파고가 더 야속할 따름입니다. 밤에가 추워야 밤에 춥고 낮에는 따뜻해야 빨리 익거든요. 이게 열매가. 근데 밤에도 따뜻하지. 낮에도 뜨겁지. 좀 늦어졌어요. 네, 같은 기후 변화를 겪어도 입게 되는 피해 정도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기상이변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유아와 장애인, 노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뭐 노숙인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즉 홍수나 또 그런 태풍의 그런 영향에 취약한 그런 분들, 즉 거주 환경의 취약계층,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명확한 수치를 내놓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선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기후재난 피해액이 2조 4천억 원에 육박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을 통틀어서는 무려 16조 원 가까이 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취약계층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취재한 사례들을 통해선 따뜻해진 겨울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다른 한편에서는 최강 한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산자락. 허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축 고층 아파트와 이웃하는 곳. 서울에 남은 몇 안 되는 판자촌 구룡마을입니다. 반가워요. 같이 이제 가시죠. 네. 얽히고 설킨 마을 안은 마치 미로 같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만 길게 이어집니다. 길을 어떻게 외우세요 이거를? 천천히 해야 돼. 마을 한쪽 끝엔 판잣집도 아닌 비닐 천막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집 60채가 불타 없어진 자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었던 탓에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주민 15가구는 강목과 비닐로 새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방마다 여자분, 남자, 여기도 남자, 여자, 저기는 또 부부가 사는데 이렇게. 네, 요즘 지금 보이다시피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집이 네모지잖아요. 네. 여기에 두세 집이 이제 판자촌을 이뤘던 집들이야. 다 소실돼서 원래 집이 있던 자리구나. 예, 다들 그렇게. 난로에서 새나오는 매캐한 냄새와 문어발처럼 뒤엉킨 전선들이 꽂힌 콘센트. 겨울나기가 영 불안하지만 그래도 가장 두려운 건 추위입니다. 올해가 더 춥다 그러니까 전 추위를 여름에는 그래도 막 견디고 살아도 올해 더워도 저는 그래 뭐 견딜만하다 이런데 추위는 진짜 힘들어요. 판잣집이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을까 싶어 겹겹이 두른 비닐과 보온 덮개.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는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생존을 위해선 보온 덮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지붕에 둘러놓은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가 아무리 큰 게 뿌려도 물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이게 거의 그 시간이면 이 자체에 있는 우리 마을 구조는 다 한 10분이면 다 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참 화재의 취약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구룡마을 주민 600여 명 가운데 대다수는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대부분 공공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에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매서운 추위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파가 만약에 온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연탄 난로나 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보온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누전이나 합선을 위해서 전기로 인해 불이 날 테고 가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되는 게 가장 피부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이상기후의 피해를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들 정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 힘든 만큼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윤동호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정부로부터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인 윤 씨에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통틀어 제공된 금액은 55,700원.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틀었는데 전기세가 거의 한 5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틀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못 틀겠더라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기 요금이 염려돼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았는데도 하절기 바우처 한도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급한 마음에 동절기용 45,000원을 미리 당겨 썼는데 이제는 겨울이 걱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1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치솟은 연료값에
한파까지 겹친다면 과연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달하고 12월 달 에너지 바우처 쓰려면 모질라면 수급비에도 돈을 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고 올해는 또 많이 춥대요. 윤 씨처럼 지원금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 적잖은데도 정작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다 보니 지원금을 다 못 쓴 사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2년부터는 이게 100만 가구가 넘어갔습니다. 30지원 대상도 늘고 단가도 늘어나면서 가구원 특성에 따라서 또 다 쓰시는 분들은 또 다 쓰시는데 이게 또 다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그렇게 좀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제대로 파악한 건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정확했다면 냉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이 자동 정산되는 도시가스와 달리 LPG나 연탄 등은 직접 구입해 차감받아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그만큼 에너지 바우처 이용 과정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회성의 그런 금전 지원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지원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또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계층에게는 취약계층들은 사실 정보 접근성이 또 낮기도 하잖아요. 네,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기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우선 농어민에게는 일시적인 재해 지원과 함께 바뀐 기후에 적합한 농법과 열대어종 활용 방안 등이 제공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판자촌 등 주거 취약 지역 거주자에게는 이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난 수준의 폭염과 혹한에 5개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과 건강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작업 중지권 강화 문제 역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겠죠? 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취약계층 실태 조사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소비 등 시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후손이 또 그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리가 편리함을 조금씩은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기후 불평등, 나아가서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